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봄맞이 모션이 있죠. 청소를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봄이 되면 침대 시트를 갈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어 구석구석 먼지를 없애곤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1년을 계획하고 목표를 잡는데요. 봄맞이에는 새해에 이루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재정비하게 되는 또 다른 연초의 느낌을 주기도 하죠. 물론 1월 1일처럼 작심하고 엔진을 풀가동할 에너지를 쏟진 않지만 말이죠. 올해가 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세웠던 목표들이 이래저래 우습게 되고 그래서 괜스레 반성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매주 등산을 하겠다는 다짐은 매월로 바뀌고 지금쯤이면 이미 5kg은 줄었어야 할 몸무게는 안 늘어난 게 다행일 지경이죠.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기준은 순전히 체감하는 바람의 냄새나 볕의 온도일 텐데요. 매년 그래왔지만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4월. 여러분은 어떤 봄맞이 행사를 치르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기획 코너 차연지 작가의 여편 소설 부족한 것들 제3화 테이블 다리가 부족한 여자. 비스듬하게 놓인 테이블을 두고 두 눈만 뻐끔댔다. 소형 미끄럼틀처럼 보여 올라타 볼까 하다가 말았다. 원목은 비싸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짙은 갈색 무늬목 상판을 선택한 게 흠이었다. 이것들이 날 하대하는 건가? 하며 한순간 열이 치솟았으나 그것도 그저 자격지심에 불과했다. 13만원짜리 열처리 펌으로 91,000원으로 깎기 위해 밤을 꼴딱 새고 모닝 펌을 한 게 화근이었을까? 미용실에 앉아 짜증 섞인 택배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91,000원짜리 머리는 파마를 한 건지 자다 일어난 건지 부스스해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떼꾸난 두 눈 밑을 탓하며 1층에 던져놓고 간 4인용 테이블을 3층까지 질질 끌며 올라왔더니 손목이 시큰했다. 몇 주 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오른손목이 시간이 갈수록 띵띵 부어왔다. 게다가 찔끔대는 비에 젖어버린 박스라니. 칼 댈 것도 없이 손으로 북북 찢어 꺼냈다. 고객께서 스스로 조립하라며 친히 첨부한 조립 설명서는 젖어 있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공구함이 있을 리 만무하나 동봉해온 볼트 꾸러미에는 아주 작은 렌치 하나 덜렁 들어있었다. 손끝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조이고 조여 상판을 지탱할 다리를 하나씩 꽂는데 앞불싸. 어쩐지 다리가 3개다. 3개를 다 꽂아놓고 보니 볼트 4개만 뒹구르르 굴러다니고 다리 하나가 없다. 가로 세로 9cm에 높이가 73cm인 그것이 온데간데 없다. 낱낱이 찢겨진 박스를 들추어봐도 그곳이 없다. 무늬만 원목인 채 화는 고 합판떼기가 없는 것이다. 밥상 없이 책상 없이 턱 깨고 누워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인터넷 서핑을 했던 내게 주는 첫 독립 선물이 비스듬히 고꾸라져 있다. 미끄럼틀처럼 대각선으로 모서리가 땅바닥에 꽂혀 있다. 어째서 나는 이리도 편편하지 못하는가 하고 몇 달 전 헤어진 애인에게 용문자를 보내버렸다. 한껏 지켜둔 모서리 한쪽 앞에서 두 눈만 뻐끔댈 뿐이다. 앞불싸.
시와 랩의 공통 분모를 탐색해보는 시간이죠.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부제 이름하여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네, 김봉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네네.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뭐 되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알아보시던데 네. 제가 주말에 감기를 좀 알아가지고 아직도 네네.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예. 아실 텐데 지금 링거를 꽂고 링거 투혼 하고 네, 계신 지금 환자복 입고 예. 누워서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투혼을 하고 있는 김봉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또 저희 문장의 소리의 PD이자 시인인 김경주 시인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랩의 기본적인 개념들과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와 랩의 알맹이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른바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입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김봉현 평론가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시와 랩을 떠올리면 단번에 떠오르는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정말 기초적인 걸로 일단은 둘 다 글자 텍스트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풀어 쓰는 산문 양식과는 좀 다르게 조금 압축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떠올 수 있겠네요. 네. 네, 김경주 시인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형식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떤 서사에 기반된 어떤 형식의 어떤 그 양식이라기보다는 랩이나 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이미지 혹은 정서적인 측면을 좀 자극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쉽게 설명하면 저는 좀 특유의 신경질이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랩에는 그런 특유의 신경질을 항상 느끼는데 시에도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꼭 카운터 컬처, 즉 저항적인 성격은 아니더라도 어떤 시인은 그 기본적으로 세상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어떤 불화적인 것들을 견디는 지점들을 언어로 그 달래고 있거나 혹은 어떤 내뱉고 있는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비단 어떤 서정시이거나 혹은 어떤 모더니즘한 시를 떠나서요. 그래서 어떤 그 시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떤 신경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다가올 때나 혹은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울림을 줄 때가 있는데 랩을 들을 때도 그런 느낌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김경주 시인의 시에도 그런 약간 신경질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따뜻한 시라고 생각해요. 서정시 쓰시는 분이세요? 서정 시인 김경주입니다. 예. 전 이때까지 까칠한 시 쓰는 김경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군요. 예.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예. 저희 랩과 시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김경주 시인의 시에 대해서도 오해를 푸는 시와 랩의 전격 소통 작전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랩이 지닌 라임의 가치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에도 분명 라임이 존재하잖아요. 시에는 라임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또 진화되는 건가요? 사실은 김봉현 평론가께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은 또 라임이라는 것 자체가 운율 혹은 리듬성, 어떤 음악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어떤 골격이잖아요. 어떤 때문에 어떤 그 영미시에서 출발했던 여러 형태의 어떤 그 시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섹스피어랄지 뭐 여러 형태의 어떤 서사시들의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의미적 전달 못지않게 그 음악성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운율의 구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어떤 래퍼들 그리고 어떤 힙합을 지향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작동을 하셔서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호기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예, 사실 물론 우리나라에 뭐 전통적으로 보면 뭐 사설 시가라든가 이런 곳에도 사실 운율이 있잖아요. 뭐 음수율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그거랑 조금 다른 어떤 전통적인 라임이라는 것이 사실 그 영자를 기반으로 한 그런 텍스트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랩에서의 라임이라는 것도 사실 그 영미시의 라임 개념에서 내려온 거죠. 예.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당연히 랩이 또 음악에 기반하다 보니까 발전하면서 뭔가 시에서의 라임의 어떤 방법론이나 그리고 시에서 라임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중요도와는 좀 다르게 랩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한국 현대시의 어떤 특징 중에는 형식적인 라임, 즉 쉽게 말해서 형식적인 운율의 어떤 중요성은 상당히 맞추죠. 예. 어떻게 보면 많이 없어졌다거나 예. 혹은 그 다른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맞췄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시조 같은 네. 경우가 이제 우리들 뭐 3, 4조, 4, 4조 이런 식의 네네. 어떤 형식적 측면이라면 오히려 현대시들은 이제 운율의 어떤 음악성을 사실은 내재율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재율은 이제 안에 존재하는 숨겨진 리듬감인데 형식적인 운율보다는 안에 숨겨져 있는 음악성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어떤 젊은 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외국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라임보다는 안에 숨겨져 있는 라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느냐, 뭐 느낄 수 있느냐가 사실은 또 교감의 방식이 되어가는 것 또한 예. 현대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힙합의 라임이 영미 씨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는 힙합이 영어권 문화에서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 랩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영어권에서의 어떤 라임 전통이 예.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온 것이 이제 랩에도 전이 된 예. 것이죠. 그러니까 랩이라는 것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영미 씨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았고, 예.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특유의 신경질 예. 혹은 뭐 저항의 어떤 비슷한 표현이 예. 있죠. 이렇게 어떤 저항이나 어떤 뭐 반체제적인 예. 불만 뭐 그런 예. 것들 랩하고 있는 그런 랩의 정신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노예 제도 시절 때 예. 흑인 노예들이 이제 그 백인 지주들 몰래 본인들끼리 이제 소통을 해야 됐었고, 예. 그런 면에서 뭔가 백인 지주들이 몰라야 되니까 예. 뭔가 돌려 말하고 비유 말하고 해서 어떤 메타포를 아. 섞어서 말을 하게 됐고, 그런 어떤 노예들의 어떤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것이 또 발전해서 랩으로 아, 됐다. 그럼 뭐 그때 이런 전통도 있죠. 블루스나 네. 재즈만 태동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랩이. 언어적인 그 예술적인 우회의 방식으로 인해서 랩으로까지 네. 발전이 됐다고 네, 그런 볼 수도 설이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뭐 서구의 어떤 그 철학의 어떤 흐름이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논리가 강조된 것도 사실은 이제 과거 이제 고대 철학의 역사 같은 걸 보면은 예. 그 어떤 토론 문화가 발달되게 된 게 예. 사실은 어떤 흥정을 잘 하기 위해서 예. 상대에게 이제 설득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특유의 어떤 언변성이 발달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논리의 체계를 찾는 것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러니까 항상 랩이든 뭐든지 그 기원을 파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이유가 없는 것들이 없고. 언제 기원을 그렇게 많이 파보셨어요, 그때? 네, 어떤 기원을 파보셨다는데. 기원 바둑 바둑 기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저 바둑 한 어릴 때 배웠습니다. 한 9급. 9급까지도 아니고 한 10몇 급. 아, 10몇 급. 근데 김경주 씨는 오늘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나요? 제 진지하나요? 제가 아까 그 김경주 시인의 대답을 듣다가 든 생각인데요. 사실 시에서 운율을 맞추거나 랩에서 라임을 맞추는 거는 외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아까 내재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뭐 시나 그 랩의 라임에서 내재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중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네네. 그러니까 내재율이라는 표현을 일단은 제가 지금 중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까 신선했거든요. 음수율 전 정말 오랜만에 많이 들었어요. 쓰는 표현입니다. 음수율 뭐 3434, 3544 뭐 이런 거. 아무튼 내재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네. 하면서 네네.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문장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돌려드립니다. 네. 일단 내재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내재율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의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랩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벌진타는 래퍼가 예. 한국말 라임의 그 체계를 정립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지금은 이제 클럽 기구로 바뀐 클럽 마스터 플랜이라는 곳에 예. 한창 가리온이나 뭐 이런 힙합팀이 활동했었는데, 거기서 활동하던 팀들이 또 내세웠던 게 우리는 라임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에는 뭐 시조 같은 데서 보이는 음수율, 뭐 내지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버벌진트를 위시한 그런 래퍼들이 그건 웃기는 소리다. 그냥 그건 핑계일 뿐이고 뭐 노력은 안 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내재율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단순히 운율이 숨겨져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그렇게 그 어떤 혐의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랩 같은 건 발화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운율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현대시의 어떤
그 독자가 현대시로부터 상당히 멀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내어 읽는 어떤 낭독 문화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이제 가독성, 쉽게 말해서 눈으로만 읽는 어떤 시를 읽다 보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리듬을 느끼는 형태의 어떤 교감 방식들이 현대시에 많이 이렇게 국한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현대시인들이 좀 내재율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 내재율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시의 특징이에요. 사실 그 오랫동안 역사를 가져왔던 거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사학적 측면이랄지 어떤 문학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떤 뭐 알레고리랄지 요즘 많이 쓰이는 이미지의 어떤 지점이랄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제 내재율이란 걸 그렇게 어떤 형식적 측면보다는 시만이 기능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라임의 속성과는 조금 차별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많이 배우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랩이라는 게 특히 또 한국말 랩이라는 게 시보다는 훨씬 역사가 짧으니까 사실 음악 안에서도 봤을 때 락의 역사가 따로 있고 힙합의 역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되게 보편적인 사이클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힙합보다는 락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락이 처음 발전하고 태동했다가 갑자기 뭐 락 is dead 뭐 이런 말 나왔다가 다시 뭐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역사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드는 생각은 랩이 뭔가 시가 이미 거쳐온 역사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랩이라는 것에서 라임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뭔가 드러나게 확실한 그렇게 써야지 정답이다라고 이제 지금은 간주되어지는데 또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라임의 어떤 특징과 그 현대 시의 어떤 라임의 특징이 조금 확연한 차이를 갖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시의 기원 아까 이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네. 저의 질문 의도를 딱 파악하시고 그랬나요? 예. 제가 눈치가 좀 빨라. 역시 김경주 씨는 오늘 진지했던 이유가 있군요. 예. 사실은 그 시라는 어떤 기원을 봤을 때 시는 언어를 채운다기보다는 언어를 지워가는, 즉 언어를 비우는 작업이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어떤 침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어떤 문학의 장르예요. 그러니까 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화 혹은 폭발성, 에너지성들은 상당히 말하고 싶었던 거, 억눌렸던 거를 말하고 싶어야 한다는 표현주의에 입각이 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쓴다. 즉 침묵을 지향하고 침묵을 만들어내는 거. 그 행간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행과 행 사이에 엄청난 벼랑이 있고 몇 길 우물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그 침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침묵을 어떻게 언어로 만들어낼 수 있냐의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내재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낭독의 문화를 통해서 독자에게 건너가는 방식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힘은 사실 침묵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랩이 지향한 라임과는 어떤 정면으로 조금 차별성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볼 때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랩은 이렇게 확산하고 뻗어나가려고 하면 시는 이렇게 삼키는 거죠. 삼키고 그런, 흡수하는 거고. 네. 그것이 제가 말한 내재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내재율이 숨어 있는 운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약간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시집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시집 하나 찍어주세요. 뭐 저기 시차의 눈을 달랜다 같은 네. 시집에도 많이 담겨 있고요. 또 내재율 참고 교재로 일단은 시차의 눈을 달랜다. 시작법 책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집들을 어떤 이해의 방식보다는 혹은 의미의 방식보다는 느낌을 가져가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시인이 주려고 하는 내재율은 충분히 저는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율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운율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읽건 속으로 읽건 아니면 입으로 중얼거리면 읽건 간에 그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의식적인 운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지 시라는 형식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시적인 메타포는 우리의 내부 몸 안에 있고 그것이 시를 통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김경주 시인의 시차를 달랜다는 사서 읽으라는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마시고요. 시집은 사서 읽어야 됩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빌렸다고 인증샷 저한테 보내는 분들은 대답 안 하거든요.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저는 명저 빌리셔서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집에 이제 가끔씩 시집을 드리면 집에 라면 받침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때는 친한 후배 집에 갔는데 오륜기처럼 이렇게 라면 그 둥근 5개 상당히 이렇게 저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학생 시절에 낸 첫 책이 라면 받침으로 쓰여서 좋죠, 사실. 표지가 흰색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냄비 받침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제 가슴에 영혼의 멍자국처럼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힙합 네. 그 열정의 발자취에는 예. 그런 흔적이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하나 6번째 단행본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것을 기반으로 이제 종종 매주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얘기지 않게 뛰어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럼 저의 강의집이 또 나와요. 며칠 후에. 네. 예, 나오면 제 선물로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예. 강의집 제목이랑 한번 제목이 김봉현의 퍼스트 클래스 힙합 2010이라고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네. 미국식 발음. 비즈니스는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럼 제가 항상, 네. 김경주 시인이 네. 비즈니스 힙합으로 제가 한번 내고 제가 이코노미 힙합으로 한 번 내는 걸로. 예, 저는 항상 1등석을 강조하고 예. 제가 이제 항상 그러한 테마로 해서 매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엮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네. 네.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힙합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벗겨내는 예. 대중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선입견으로부터 이분이 예. 잘 네. 벗겨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벗기시고 예. 기원도 잘 파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어떤 그 보다 이제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이렇게 대중들이 어떤 랩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피부적인 저항감이랄지 예. 공격적인 지점들 이런 지점에 조금 위화감이랄까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대중에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예. 예컨대 제가 시를 읽는 방식을 우리 몸 안에는 시적인 것이 있으니까 시집을 읽으면서 이해의 측면보다는 느낌의 측면을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네. 말씀했듯이 그런 것 좀 사실 알려주시면 뭐 저희가 이런 시간을 기획해서 하는 것도 네. 예, 문학을 사랑하는 청취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힙합을 얘기하는 것도 힙합과 시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죠. 접점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라임하고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복합적인 이야기긴 한데 일단은 사실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저항적이다. 뭐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흑인의 어떤 피지배 계층인 흑인의 어떤 맞닿아 있는 문화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맞는데 이제 발전해 가면서 무조건 저항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미디어가 사실 미디어의 탓을 들고 싶은데 사실 어떤 미국만 봤을 때 백인이 주로 있는 미디어에서는 항상 흑인들의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랩은 저항이고 뭐 락이 뭐 저항이 이런 것처럼 랩은 저항이고 흑인들의 분노고 이런 것만 강조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예. 개인적인 궁금함을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 흑인 흑형들 래퍼들을 보면 이렇게 그 브랜드 옷 같은 거에 뭐 태그를 안 떼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떤 고유의 어떤 발화의 지점인가요?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그게 패션으로서 뭔가 굉장히 뭐 소위 간지난다고 하고 뭔가 세핑이고 막 이런 것들이 패션으로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원적으로 보면 사실 흑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자랐고 개토에서 자랐으니까 어떤 새 물건에 대한 또 정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욕구가 상당했고 훔치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훔쳐도 새 것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샀다. 그렇죠. 나 새 거 입고 다닌다.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됐군요. 예, 그게 사실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태그를 안 떼고 네. 나왔잖아요. 그거로 비슷한. 한국 네. 문화에서 보면 네. 새 차 사면 네. 시트 안 벗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흑인의 가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힙합에 대해서 예.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 다음에 가자. 그러니까 흑인들이 어떤 취향하는 패션 브랜드에서 태그를 떼지 않는 게 상당히 네네. 중요한 그렇죠. 따라하긴 해요. 네. 자기들이 퍼포먼스죠 네. 일종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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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항상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시에서의 라임의 형식적, 요소적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봤고요. 김봉현 평론가께서 오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저희에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매주 음악 한 곡씩 추천해 주시잖아요. 예. 오늘 함께 들어볼 음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더 콰이엇이라는 우리나라 래퍼의 Always Awake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이 노래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 항상 깨어 있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네, 깨어 있어야 하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라임을 골자로 하는 시와 랩의 공통 분모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김봉현 평론가 그리고 김경주 시인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Illinois, baby. It's the remix. Yeah. Jesse Fat.
내 작은 집안에 울리는 킥보스네 White tank top basketball shorts 내 show mic 앞에서 rapping so pro 내일도 오늘도 난 내 앨범을 만들지 My future so bright on top chandelier 난 졸리지가 않아 no Angelina Always awake 난 절대 안 잠들지 눈은 빨개도 내 허리는 굽어도 나지만 가끔 내 머리는 죽어도 I don't care at all 내 청춘은 24 platinum go 네가 눈을 감고 꿈꾸대 reality check 난 내 꿈을 살고 팔고 거래하지 eBay Hell yeah I gotta live my life hard and knowledge yeah 네 밤이 와도 네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awake 태양이 밤을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awake 네 밤이 와도 네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awake 태양이 밤을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awake 오늘도 광명의 밤하늘에 뜬 달 가래 마치 가로등처럼 깨있는 날 밤이 깊어도 still making beats making bars 이제 나 오늘을 살아 그리고 내일을 봐 멍하니 누워있기엔 시간은 빨라 가만히 앉아있기엔 젊음은 짧아 내가 아닌 누가 이 삶을 대신 살까 다시 한번 나를 재촉해 페달을 밟아 좋은 끈을 조인 다음에 원하는 걸로 들어갈래 I go for mine yeah I'm living a good life yeah 나의 이고를 꺾는 걸 기대하지만 나에게서 그렇다면 넌 모르는 거지 나에 대해서 If I can't live my own life I'd rather die young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태양이 밤하늘에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ke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태양이 밤하늘에 달빛을 가려도 Always awake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awake 태양이 밤을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awake 이 밤이 와도 이 밤이 가도 I'm always awake awake 태양이 밤을 하늘에 달빛이 가려도 Always awake a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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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lways awake baby Eleanor Records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지난주에 모신 핫한 소설가들의 방문에 이어 이번에도 핫한 시인들을 초대해볼까 합니다. 오늘 작가의 방에 들러주신 손님은요, 3월 말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한 유희경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독자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또 생소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유희경 시인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08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시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와 올해 출간한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새 시집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한 5년 조금 넘게 생활한 직장을 그만뒀고요. 네. 그리고 한 2달 동안 혼자만의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을 또 한 권 냈고요. 그리고 네. 전시를 하나 했어요. 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시집이 이제 3월 말에 나왔는데 출간 방법이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출판사의 시선에 실린 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서 시집이 독자들과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된 건가요? 처음엔 시집을 낼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 대림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그 인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 공간 네. 구슬모아 당구장이라는 곳이 네. 있어요. 거기서
같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설치를 네.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시를 네. 쓰고 묶고 그 공간을 한 권의 시집으로 만들자. 네. 시의 집으로 만들면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한편으로는 출판사에 기대어서 시집을 내지 않는 것이 꼭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 오히려 내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집은 출판사를 통해서 내지 않기 때문에 서점에는 유통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첨부 제작을 했고요. 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몇 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렸고 예. 나머지는 미술관 전시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네.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기 힘드니까요. 제가 뭐 전국을 순회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일왕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분들한테만 보내드려야 해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뭐 또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또 책으로도 낼 여지는 있는 거죠. 글쎄 지금은 생각 지금? 같아서는 없어요. 그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책은 아니지만 저 네. 손을 되게 많이 탄 작업이고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드리고 싶었던 시집이기도 해서 예. 이렇게 더 이거를 따로 출간을 하거나 또 어디서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것 같네요. 누가 이렇게 농담으로 나중에 너가 유명해지면 이렇게 값이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해져야죠. 제가 예. 20권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예. 아니 제 책도 제가 이제 절판된 책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절판된 책이 2권이 있는데 지인들이 제 사인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천명했습니다. 제 사인이 있으면 값이 더 떨어진다. 네. 근데 유명해지시면 가능하죠. 요즘 뭐 아닙니다. 중고 서적 보니까 비싸지던데요. 점점. 아닙니다. 일단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 전시장 이름이 네. 구슬모아 당구장인데요. 네. 예. 그럼 진짜 당구장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본래 당구장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제 대림미술관에서 구해서 그 네. 공간 당구대 하나를 놓고요. 예. 나머지를 철수한 상태로 간판도 그대로 둔. 그러면 그 당구장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상징성은 보존을 하면서 네. 그거를 지금은 전시장 용도로 쓰고 있군요. 그런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다른 전시장과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거기서 전시하니까 소감이 어떻던가요? 일단 시인이 공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기회잖아요. 사실 작가, 뭐 소설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나 혹은 봐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간을 갖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트여있는 어떤 네. 것이 내 눈앞에 있고 그걸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결국은 시쓰기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밀도 있게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현상이라든가 뭐 감각 같은 걸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소중한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의자 위에 시를 한 편씩 이렇게 놓았어요. 네. 그래서 시를 읽으려면 34개의 의자를 경유하면서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관객들에게 또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액자가 없어서 아니 일단 시작할 땐 예. 벽에 걸리지 말자고 했어요. 제일 예. 촌스러운 방법이기도 하고 예.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의 자리라는 주제에 걸맞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앉아서 시를 사람들이 읽어줄 수 있다면 34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그림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전시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의도를 했고 제 의도를 좀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를 읽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자니 그게 그림이 되거나 혹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가 하나의 씨앗이 되고 사람이 나무의 몸통이자 가지가 되면서 또 동시에 걸음이 되기도 예. 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가 완성이 됐어요. 사람들 통해서 되게 그랬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물화일체의 지경인 시가 일단 물이고 시를 읽을 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예. 고요해지는 거죠 스스로. 예, 그게 제 의도였고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기획 의도가 굉장히 좋네요. 사람도 한 공간에 전시물이라고 하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시장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네요. 혹시 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전시회나 아니면 낭독회 같은 거를 뭐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지금 홍보처럼 되는데 3월달, 6월달, 9월달 예. 이렇게 연달아서 제가 전시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3월 말일 3일, 6월 말일 3일, 9월 말일 3일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쓰게 되어 있어서요. 예, 뭐 이렇게 전시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3월, 6월, 9월 석 달에 한 번씩. 네. 그러면 저 다른 형태라면 또 그렇죠. 이번엔 의자가 의자를 아닌 갖든 다음에는 뭐 다른 걸 갖다 놓거나 네. 혹은 다른 거를 걸어 놓겠죠. 네. 예. 밥상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실은 밥이다. 네. 우리가 실을 안 먹어서 이게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예. 실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텅 비는 거다. 뭐 예, 밥상 좋네요. 밥상 예, 생각보다. 나중에 좋고요. 밥상으로 하게 되면 네. 제가 꼭 제가 거기다가 꼭 성함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에 시인의 말에 나무란 시와 같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34편의 시가 마치 한 편의 연작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뭐 좀 더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면. 연작시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시들이 같은 기획 하에 같은 생각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시들이기 때문에 네. 시가 나무인 것은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몸통을 세우고 가지를 펼쳐내는 그 순간이 시를 쓰는 과정하고 너무 같더라고요. 네. 나무라는 건 제가 누군가 저한테 넌 한 그루 나무 같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시작이 되었지만 거기 그 문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무와 시는 같은 방식으로 펼쳐지는 거고 그 나무가 곧 자리가 되더라고요. 의자로 변형돼서 자리가 되든 그늘을 내어주던 등을 기대게 해주는 몸통이 되든 언제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 있는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시를 펼쳐냈죠. 사실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시에 굉장히 문외한이라 이 질문을 이제 작가가 저희 구성 작가인 차현지 소설가가 이 힌트를 줘서 제가 이제 여쭤보게 된 건데 제대로 읽었네요. 그러면 제대로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저번에 박민규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도 문장의 소리 뭐가 좋냐 그러니까 질문이 좋다. 저는 진행하신 분이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편집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네. 녹음하고 있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괜히 확인을 해서. 그러면 다음 질문. 첫 번째 시집 내고 이제 2년 후에 두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첫 시집 묶어낼 때와는 또 분명 변화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느낌도 있는데 혹시 그 시작이라고 하죠. 체감하고 있는 시쓰기의 변화 같은 것도 있습니까? 34편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을 때 엄청 후회를 했거든요. 내가 왜 이 무모한 기획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리고 시집이 출간되었을 때도 겁이 더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첫 시집을 보고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이 시집을 보고 실망을 하실까 봐 혹은 싫어하실까 봐 대단히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곰곰 생각을 해볼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이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기회이기도 하고 제 지금까지의 시와 저의 전의 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이 답보 상태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은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세 번째 시집으로 갔을 때는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4편이라는 게 사실 시집 한 권으로 보기엔 좀 어렵게 적은 분량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두 번째 시집이라고 마음을 굳혔지만 정식 시집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덜 갖춰져 있는 상태이니까 이거를 이 과정을 삼아서 제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아, 그 앨범으로 치자면 정규 앨범이 있고 네. 요즘 EP 앨범이라고 하잖아요. 네, 에피소드를 줄여서. 그러니까 EP 시집이라고 봐도 되는 거. 트위터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써요. 음반으로 따지면 EP격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쓰셨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드는 시 한두 편 정도는 골라서 예. 많이 다듬은 다음에 세 번째 시집에 넣으려고요. 아, 그러면 아니 그 앨범으로 따지면 또 싱글 앨범이 있잖아요. 많이 다듬어서 한두 곡으로 또 싱글 시집도 낼 라이브 수도 버전으로. 예, 라이브 낭독만. 예. 네. 아, 어쿠스틱 버전으로. 예. 그때도 이제 영감 바이 최민석 한번 살려주시면.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유희경 시인의 시를 찬찬히 읽다 보면은 마치 시가 풍경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보통 뭐 주변의 것들을 많이 눈여겨 보시는 편인가요? 주변보다는 제 관심 있는 상태에서 눈여겨보는데 그러니까 되게 저는 시 작업을 정지 상태로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예. 아주 천천히 돌리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물화되거나 풍경화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중심으로든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작업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네. 저만의 고유의 속도를 가지려고요. 조금 더디고 느린. 그거 이번 시집 쓸 때 대단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런 걸 좀 장악한다고 할까? 쥐려고 한다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루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유의 속도가 약간 더디고 느린 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자면 그 시집을 출간하는 속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을 하는 게 좀 시속 시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영감을 얻어서 그게 완성된 형태의 시로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시작은 예. 그 되도록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예. 있어요. 그것보단 시에서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 속에서 흐르는 시간. 그러면은 네. 그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또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시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란 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시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라는 건 되게 말하기 어려운 지점인 것 같은데 예. 시의 시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어떤 사물들을 묘사할 때 걸리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테이블이 있고 종이가 있고 연필이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갈수록 그 시적 예. 시간은 좀 늘어나지는 거고 예. 그 사물들을 거친 방식으로 시적인 대상들을 거친 방식으로 빨리빨리 보여주면 행가리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물을 통해서든 예. 빨리빨리 보여주면 시적 시간이 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전자에 가까운 거죠.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하고 작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가 어느 정도 길이가 가도 크게 멀리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저는 시속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예. 저는 좀 느리고 더딘 편이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건 약간 뭐 좀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시인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또 편집자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편집자는 사실 또 어쩔 수 없는 회사원이기도 한데 시인과 회사원의 습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조율하면서 보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첫 시집을 냈을 때는 제가 예.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시인이고 편집자이고 이걸 두 개를 갈라놓을 수 있고 오전 9시 반부터 퇴근 시간까지 나는 직장인의 태도로 열심히 예. 일하며 퇴근하는 동시에 나는 시인으로 변한다. 네. 라는 생각, 그걸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못했는데 그게 되게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그 섞여 있는 게 저의 시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제는 나누려고 하지 않으려고요. 되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소모가 커요. 되게 네. 큰데요. 근데 그걸 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삶의 리듬을 조절을 했었든 아니면
이를테면 회사에서 시 쓰고 집에 가서 일하더라도 예.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놔두면서 적어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되는 게 최상의 결과를 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시 쓰고 퇴근해서 일하려고 잘렸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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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아, 근데 소설 쓰면서 네. 일하시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세요? 시는 네. 물론 에너지는 엄청나게 들지만 짧잖아요. 예. 근데 소설은 소설 쓰면서 회사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썼는데요. 아, 네. 근데 그걸 동시에 하시는 들 보면 네. 주로 주말에 몰아서 쓰시거나 아, 네. 밤에 쓰시거나 그러는데 뭐 체력적으로도 영감적으로도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아무튼 오늘 주인공은 유희경 시인이니까 아니 게스트가 나와서 DJ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요. 역발상인데요. 이게 시인의 세계인가요? 아무튼 요번 시집이 비매품이잖아요. 네. 혹시 뭐 저희 작가가 또 이 굉장히 원한다고 그러는데 네. 재판이나 복권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얼핏 말씀드린 예.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못 보신 분들한테 꼭 아쉬운 네. 기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신 분들에게 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네.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34편이라서 네. 시집 분량으로 내기에는 종이를 현실적으로- 두꺼운 거 쓰면 네. 괜찮은데 아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아 꽤 두껍습니다. 이거군요. 예, 예. 시집이 되네요. 아, 예. 34편으로. 예. 뒤에 구슬모아 당구장이라고 딱 로고가 박혀 있고, 박혀있고요. 예. 이거면 이대로 해도 되겠는데 이걸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아, 네. 근데 막상 복간하고 나면 예. 아무도 안 살까봐 사실은. 아니, 그래도 일단 나중에 낼 데 없으면 제가 출판사를 하나 차려서 내는 걸로. 그리고 지금 장난이라는 그 발음을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청취자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작란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의 리을, 기역 받침이고 리을로 시작하는데요. 작란 동인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만나면 시인들은 동인에서 뭘 하나요?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술 마십니다. 술 마시고요. 예. 농담하고 예.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 이러고요. 가끔 노시 잘 쓰더라 뭐 이런 칭찬해주고. 그럼 뭐 서로 써온 시를 이제 같이 보고 뭐 얘기를 해준다든지 낭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주로 이제 가물을 즐기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주로 뭘 하냐면 예. 그런 걸 하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큰 길에서 서로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시집을 그렇죠. 묻기 전에 저희는 이렇게 제일 먼저 돌려보거든요. 동료들끼리. 그리고 그게 이제 수정이 되고 정말 원고가 들어갈 때쯤 한번 다시 읽어봐주고. 그게 가장 큰 역할이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시인에게 주는 어떤 그 시적 영향이라는 거는 거기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는 게 굉장히 크겠네요. 그래서 이 시집이 네. 좀 동인들한테는 미안한 시집이 됐는데 이 시집이 동인들한테 못 보여준 첫 시집이 됐거든요. 네. 되게 혼자 이렇게 되게 고립되어서 외롭게 작업한 작업물인지라 결과물인지라. 네, 그래서 저번 시집을 냈을 때는 동인 활동을 하셨나요? 아, 예. 좀 저번 시집 때는 다 같이 봐주고 그때는 봐주고 요번에는 안 보여주고 그냥 그냥 내신 거군요. 그랬죠. 아, 네. 동인들이 또 섭섭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인생에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요번 시집에서 직접 꼽으신 그 시 한 편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낭독 하나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시를? 정물이라는 시를 정물요? 예. 읽어드릴게요. 정물. 사람 5쯤 놓여있는 그 카페는 조용하여 정물이다.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 바닥에서 발견한 당신도 정물이다. 당신에게서 숲이 무럭무럭 자라는 현상 또한 정물이다. 그 숲을 알고 있고 그 숲이 종일 불러대는 이름을 듣고 있는 나도 정물이다. 그렇게 정물하고 입 밖 소리를 내자니 문득 창밖을 지나가는 여자가
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인다. 정물이다. 문득도 그 여자도 카페 안에서 지속되는 비루한 정지도 그러하다. 그 사이 당신이 키운 숲속 나무가 자라고 잎을 떨어뜨리는 일, 바람을 흔들고 가지마다 새하얀 눈을 낳는 일 또한 정물이어서 나는 한가롭고 내내 속 울창한 것이다. 그림자들 붓처럼 넘어져 빛들이 튄다. 여기와 저기서 정물과 정물이 사이에서. 아, 네, 정물. 유희경 시인이 낭독하는 정물 들었습니다. 빛들이 튄다. 아, 그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감사하고요. 네. 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2년이 채 못 되어서 다시 나왔는데 그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고요. 그게 예. 아마 DJ의 힘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생각과 예. 함께 제가 다음 시집 낼 때까지 얼마나 더디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독자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서 다음 시집으로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희경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봄볕 즐기시며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